짠. 그래서 오늘 내가 수식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다 외우셔야 합니다. 네. 음. 새우, 새우 좋아. 아유, 해볼까? 근데 그 선글라스 깜짝이야. 안 어두워요? 약간 어두운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니 왜 쓰시고 하시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 이게 내가 은근히 이게 눈이 이렇게 축 처졌거든요. 그냥 보면 모르겠죠. 네. 근데 카메라로 보면 이게 되게 도드라져요. 아, 이게 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카메라로 찍히면 당연히 예뻐 보여요, 못나 보여요? 못나 보여요. 카메라에 잘 나오는 건 되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은 카메라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엄청난 기술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이거는 내가 막 동작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기술을 넣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리얼하게 나오니까 이게 되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데 너무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그래서 아내가 곧 수술을 하재요. 어, 그래서 뭐 남자가 그런 거 하냐고 하는데 막 그래서 이게 눈이 덮이면 나중에 뭐 백내장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건 말건 어쨌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어, 짠. 영 거슬려요? 아니요. 안경에서도 안에 눈이 덮여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 덜 보이는 거죠. 화면으로 보면. 아, 제가 공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다음 등압까지. 예. 자, 등압은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어요? 안경. 당연히 압력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첫 번째 일, 등압 과정. 이제 이게 등압의 의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은 한꺼풀 안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1. 외부 압력인 그걸 이제 PEX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외부 압력인 대기압이 일정하다. 우선 이런 의미일 수 있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사실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 과정 중에서 저 대기압은 막 시시각각으로 확 변해요. 막 거의 일정해요. 질문 다시 말해주세요.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시시각각으로 심각하게 막 변해요. 대강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 거의 일정하죠.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고기압이라 봐야 뭐 1.1기압 이 정도고요. 아주 저기압이라 봐야 뭐 0.9기압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편차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활동을 하는 두세 시간 동안 지구 대기가 뭐 톡톡 변하고 그런 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등압이라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 대기 중의 모든 물질 내부도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자, 뭔 말이냐면 사실 대기압은 큰 힘일까요? 작은 힘일까요? 짠. 은근히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대기압 1기압 정의가 어떻게 되죠? 대기압 정의. 자, 1기압이라고 쓰고 1atm이라고 쓰잖아요. 그 정의 어떻게 돼요? 내 옛날에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저한테요? 그 합격자반 수업에서. 저는 딱. 아, 그렇구나. 하여튼 배웠을 거 아니야. 정의. 1기압의 정의. 물 위에서 어. 느끼는 땡. 공기가 누르는 땡. 땡. 아니요. 어. 대기가 된다고. 땡. 잘 모르겠네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아, 저게 일기압의 정의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면적이 좀 넓긴 해. 이게 1m, 1m의 면인 거지, 그렇지? 그 1m, 1m 꽤 넓은 면이거든. 거기에 10만 뉴턴 정도가 가해지는 걸 그걸 뭐라고?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만 뉴턴이니까 이게 작은 힘이 아니라고요.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없죠. 네. 아까 인간은 뭘 느낀다고 했어요? 감각의 절대량을 느낀다고 했어요? 감각의 변화량을 느낀다고 했어요? 아, 감각의 변화를 느낀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받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느냐? 우리 내부가 적응해서 그래요. 우주에 있다가 네. 들어오면 10,000뉴턴이 갑자기 받아서 아파요? 터져요. 우주에 있다 갑자기 들어오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 있는 걸 갑자기 우주 공간으로 확 보내면 뻥 터져 죽어요. 맞네.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주복 없이 갑자기 우주 공간으로 내팽개쳐지면 이렇게 뿌 불어요. 뿔타가 얼어버리죠. 이게 뭐냐면 우주 공간은 절대 영도니까. 만약에 우주 공간이 절대 영도가 아니라면 계속 불어가지고는 뻥 터져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가 일기압으로 적응돼 있고 이미 우리 내부가 일기압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부가 버티고 있으니까 일기압으로 눌러도 우리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지? 응. 그 하늘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뛰다니. 그거 이렇게 막. 아, 스카이다이빙이요? 네. 예. 그런 거 하면. 약간 기압차를 느끼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기압차 느끼잖아요.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 약간 저기압이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뭔가 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싱크로나이즈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싱크로나이즈 되죠. 이렇게 동기화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내외부 압력 일치시키는 거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압력 일정해 이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지구의 대기압이 일정해요.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물질 내부도 압력이 일정해요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엔 당연히 뭐도 포함되겠어요? 우리의 시스템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등압은 내외부 힘의 균형을 뜻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일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속이 일기압으로 버티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부 힘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바로 P 시스템과 P 익스터널이 같은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저걸 등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로 같다? 뭐로? 그 값이 뭐다? 뭐로 같다? 1ATM. 알겠죠? 이런 상황을 지구에서 얘기하는 등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됐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을 도입하도록 하겠어요. 뭘 도입한다고요? 엔탈피. 표기할 때 대문자 H로 씁니다. 학교에서 여기까지 했어야 돼, 엔탈피? 우선 학교에서 뭘 하면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 진짜죠? 네. 약속해야 돼요. 네. 별로 안 중요해서 잤던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잘 해봐요, 알겠죠? 야,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마음 편하게 자는 거죠. 진짜 말은 안 져, 진짜. 아유, 정말. 자, 봅시다. 자, H로 쓰고 우선 이 녀석의 정의 봅시다. 정의는 H라고 쓰고 E 플러스 PB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자, 정의 역시 아까 얘기했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저 외워야 돼. 자, 엔탈피의 정의는 자, E가 뭐죠? E?
내부 에너지, P는 압력. V는 자 당연히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금연이 기본이라고 했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다 누구 거예요? 시스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엔탈피로 이제 어떤 수리적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 엔탈피의 변화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그럼 잘 봐. 이렇게 정했으니까 머시너리가 이제 수식 전개 과정을 이제 공학에서 머시너리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역학, 직역하면 역학이거든요. 예, 역학인데 이제 그거를 공학에서 수식을 막 전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함수를 더해서 표현했으니까 변화량은 각각의 변화량 더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뭐 당연한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내부 에너지 부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아까 외우라고 했죠? 그거요. DQ요? DQ 그다음? 예? 그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고 지금 부피가 일정할 때 걸려 있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DQ 플러스 DW. 그렇지. 근데 DW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PEX DV. 완전 잘했어요. 그래서 DE는 DQ 빼기 PX DV라는 걸 역시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이건 일종의 고배미분이죠. 고배미분이니까 PDV VDP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요 P하고요. 요 P는 같은 P예요, 다른 P예요? 아니요. 다른 P요. 일반적으로 다른 거죠. 원리적으로는 이건 누구의 압력? 바깥의 압력. 이건 누구의 압력? 시스템의 압력. 알겠죠? 원리적으로는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였다가 짜잔 요걸 걸어보자고요.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어요? 바로 등압이었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시스템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외부 압력을 뭐로 바꿔요? 그냥 압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쁘게 슉슉 날아가 버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정한 상수가 되죠. 일정한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돼버릴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DQ만 남죠. 그래서 이때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넣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부피가 일정할 때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외워야 돼. 여기서 외워야 돼. 압력이 일정할 때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의 무슨 변화? 엔탈피 변화. 외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그죠? 아이고. 좋아. 자,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한 말 해야 되는데 뭐 했었지? 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때 봐봐.
그 등압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고 일기압으로 일정하고 그 안에 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등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조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억수로 매우 아주 특수한 조건인 거예요? 매우 보통의 상황인 거예요. 보통이에요. 매우 보통의 상황이죠. 갑자기 지구에서 사는데 갑자기 압력이 뭐 갑자기 3기압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눌려 죽게 다 죽었어 막 이런 일 벌어져 안 벌어져? 신기하면 죽어요. 아니요. 한 3기압 근데 막 고막은 터지겠죠 갑자기 확 변하면. 예, 고막은 터지겠죠 뭐 어쨌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매우 보통의 흔한 조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등압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이 일정하다가 이게 사실은 보통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봐봐라. 내가 화학 실험을 통해서 보통의 조건에서 열량을 측정했어. 그럼 그게 시스템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엔탈피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열량을 엔탈피로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흡열 발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흡열 발열할 때 연력학을 잘 몰라도 엔탈피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왜 난데없이 화학에서 엔탈피라는 말을 쓰느냐라는 거죠. 그 엔탈피가 바로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열량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열량을 보통 엔탈피로 보고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등압 비열 되겠습니다. 자, 등압 비열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CP 이렇게 씁니다.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일반적으로 NC는 DQ, DT죠. 자, 저식은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저식은 절대 안 변해요. 네. 열량 변화와 온도 변화는 비례하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알겠죠? 저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NCP. 그럼 이건 DQP DT. 맞죠? 그럼 여기서 이 DQ 부분이죠. DQ 뭐로 바꿀까요? 뭐지? DH로 바꿀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오! 그러면 얘를 편미분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알겠어요? 네, 아까처럼. 아까 내부 에너지도 편미분으로 표현했었잖아요. 바로 DH, DT 한 다음에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H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는 온도와 압력이 그렇지. 바로 T와 P에 대한 숫자 2 변수 함수입니다. 이 정도 한자는 알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숫자 2, 숫자 2. 이 정도 한자는 알죠? 네. 이 변수 함수다. 그래서 저렇게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아까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그 함수라고 했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온도와 부피였죠.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 온도와 압력의 함수. 그러면 저 Q도 온도와 압력이 변하는 거예요? 아, Q는 상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함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함수라고 하는 건
그 변수가 딱 고정적으로 정해지고 함수값이 정해지면 변수가 정해지면 함수를 알 수 있는 게 함수잖아요. 네. 근데 경로 함수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상태 함수에 대해서만 저런 언급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엔탈피의 변화량 표현. 자, 요 수식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 변화는 몰수, 비열, 온도 변화. 아시겠죠? 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자. 그래서 문제 하나 살짝 보시면요. 문제 하나 살짝 보시면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찾았어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에 거기 연수 문제 8 보이세요? 네. 104페이지 연수 문제 8 보시면 그 학교 기출이어야겠죠? 3, 4년 전 거긴 하지만 그 얼음과 물의 가열 곡선에서 얼음과 물의 비율을 비교해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도 그대로 있더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이거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알겠죠? 시작.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슬쩍 읽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설명 훅 듣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 읽고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할 때 내가 설명하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읽어보란 얘기예요. 읽어보란 얘기야. 이해했어요? 잘했어요. 얘는 2번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요? 2번이요. 아, 내가 써놓은 거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요. 자, 보자. 아이고, 보면 비열이야 이게 온도, 시간. 해서 그래프가 또 자, 봅시다. 그 H2에 대한 가열 곡선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중학교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0도씨가 있고, 자, 0도씨 그 미만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얼음이요. 얼음으로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는 뭐로 나타날까요? 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에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0도씨로 일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가 나타나죠? 물얼음. 바로 솔리드와 리퀴드가 다 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하고 100도씨 일정한 상태에서는 물과 수증기 상태가 공존하겠죠. 그러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0도씨를 무슨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원적이. 그 중에서도 무슨 어느죠? 물의 원적. 그 물의 무슨 어느죠? 표준. 예? 정상 어는점이란 말을 써요. 아 진짜요? 네. 정상. 뭐 영어로 쓰자면 normal. 원주하고 정상화는 뭔 차이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normal boiling point. 1기압. 네, 1기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0도씨는 뭐라고 부를까요? 정상. 얘는 정상 끓는 점입니다. 정상 보일링 포인트. 그래서 여기 이제 정상이다, 정상이다, 노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언더 1 ATM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라는 게 1기압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때 0도씨, 100도씨가 각각 정상 어느 점 끓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자, 여기서 요 놈은 그 가열기의 가열기의 그 일률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보죠. 일률이란 말 배웠죠? 네. 일률. 일률이 뭐예요? 1초당 단위 시간당 가해주는 일을 일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즉 어떤 뭔가 열을 가해주고 있는 가열판이 있는데 걔가 균일하게 열을 가하고 있다. 시간에 대해서 균일하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결국 일률이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준 열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가해준 열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 자체가 누구의 개념이 되냐면 바로 공급 열량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시간이 지금.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기구가 1초당 가열해주는 열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을수록 균일하게 열이 더더더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궁극적으로 안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이해했죠? 네. 그냥 시간이 그냥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NC라고 쓰고 원래 비열 개념이 DQDT잖아, 그지? 이게 원래 정의잖아. 네. 그래서 그냥 편의상 N은 물질 몰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네. 그 몰수가 지금 뭐 딱히 변하겠어요? 몰수는 그냥 거의 일정하겠어요. 물질의 몰수는 일정하다고 두고 이제 비열을 저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dq가 열량인데 열량 변화가 지금 x축에 있어요? y축에 있어요? 지금 x축에 있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x축에 있어요? y축에 있어요? y축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변화 기울기의 역수가 비열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의 비열은 당연히 CB예요, CP예요. 지금 비열은 CB예요, CP예요. 지금 비율은 당연히 CP. C, 아 CB죠. 아 C 정말 CP죠. P겠죠? 예. 아니죠. 왜? 왜? 예. 왜? 정상이요. 정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0도씨 어는 점, 100도씨 끓는 점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압력이 정확하게 뭐란 얘기예요? 1기압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압력 상황에서 측정한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다? 등압 과정에서의 비열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물어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비열은 CB냐 CP냐 무슨 말 알겠죠? 요거 등압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봐요. 급하죠? 완만하죠? 급하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의 역수가 비열이라고 했으니까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거예요? 급할수록 비열이 큰 거예요?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상 완만할수록 비열이 더 크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저기에 있는 얼음의 비열과 수증기의 비열과 물의 비열을 놓고 보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바로 얼음과 수증기의 비열이 매우 비슷하고 실제로 진짜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의 비율이 2배 정도 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저기서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왜 얼음하고 수증기의 비열은 비슷한데 물의 비열은 굉장히 크냐?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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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집에 가게요?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 2주 동안 웹툰이 밀려있어. 와, 저 이제 대단하다, 대단해. 자, 두 번째, 2. 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분자의 운동 방식이 많을수록 열 에너지가 잘 분산됩니다. 잘 분산되고 그리고 비열이 커져요. 비열이 커집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 알죠? 해군에서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 항공모함.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큰 배 아 항공모함이요. 알죠. 네, 그 항공모함이 자체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요. 한 대가 20조 정도 하거든요. 내가요. 예, 한 대가 20조 정도 해요. 근데 그 항공모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운용하는 비용이 비싸요. 운용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냐? 한 달에 1,800억이 들어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한 2조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사는 것도 비싸지만 유지비가 1년에 2조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항공모함 유지하겠어요? 절대 유지가 안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유지비 한 달에 1,800억이나 드는 그 유지비를 감당하려면 다 그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기 편하겠어요?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운영하기 편하겠어요? 많은 나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 달에 1,800억이 필요해. 그럼 한 달 세수가 1,800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1억 인구가 분산해서 내는 것과 1,000만 명 인구가 분산해서 내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 네. 즉 인구가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돼서 개개인의 부담을 좀 덜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도 큰 나라여야 되겠지만 인구 규모도 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잖아. 저희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게 있어요. 조그만 게 경항공모함이라고 2대 정도가 있는데 해군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항공모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많아요. 반대 세력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건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에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좀 운영할 인구와 재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고 넘칩니다.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 항공모함 건설 비용이 20조 정도 드는데 그건 미국 입장이고요. 한국이 만들면 반의 반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너무 잘 만들어서요. 그럼 배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관리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 IT 천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선진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면 그걸 싫어할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이 항공모함을 갖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 중국, 미국. 그다음 러시아, 중국. 그다음 러시아. 북한도 있겠지만 북한은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북한은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러시아는 우리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는 걸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아주 우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네. 러시아랑 미국이 안 좋잖아요. 사이가.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은 저희 좋잖아요. 한국은 묘한 관계입니다. 자, 뭐냐면 잘 봐요. 이 러시아는 미국이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중국이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본이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한국은 일본이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이요? 어. 일본이랑 어. 안 좋죠. 안 좋죠. 중국이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껄쩍지근하죠.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 파트너로 삼으면 한국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를 잘하면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 예. 그러면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댄 다른 국가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라고 자금 대줬을까요? 아니요. 일본은 아니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영국이 대줬을까요? 아니요. 프랑스가 대줬을까요? 아니요. 어느 나라가 대줬을까요? 러시아요. 소련이 대줬습니다. 러시아가 대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러브콜은 그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 원래 사이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 입장에서도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납니다. 거기 진짜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그 뭐냐면은 경제가 발전한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출의 시장입니다. 즉 우리의 엄청난 발전된 물건을 수출하고 거기서 싼 값으로 천연 자원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우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뭐 anyway. 그래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갖는 걸 견제하는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갖는 걸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방해해요. 아 러시아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 내가 언급한 나라도 있죠?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한다? 한국에 간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나라들의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이 만약에 핵잠수함을 갖거나 한국이 항공모함을 갖거나 할 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 간첩들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알려서 예를 들면 한국이 뭔가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이상한 언론이 이상한 걸 퍼뜨립니다. 한국이 전쟁을 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핵잠수함이나 아니면은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 정권에서 항상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해외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잘 못 갖게 됐어요. 근데 기술과 경제력 측면에서는 한국은 한 서너 개 가져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다. 몰래 앉으면 근데 간첩이 곳곳에 숨어 있고 더 중요한 건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게 밀정이에요. 밀정이 뭔지. 한국 사람인데 간첩이랑 협력하는 애. 그런 애가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일제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돈 주면 다 됩니다. 그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간첩은 우리가 속아낼 수 있지만 밀정은 속아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뭐 anyway, 알겠죠? 자,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어떤 분자가 열을 받아요. 그럼 그 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을 하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어떤 분자가 열을 받았는데 그 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을 해버리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걸 다른 말로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얼음의 경우, 자, 얼음은 그 자체로 결정이 막 움직여요? 딱 고정돼 있어요? 얼음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2O의 병진, 회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딱 고정돼 있는데 병진은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얼음 결정 안에 물 분자가 돌아다닐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딱 고정돼 있는데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H2의 병진 회전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할 거냐면 세 방향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즉 H2O 분자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약간 진동하거나 Y축으로 약간 진동하거나 Z축으로 약간 진동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줄게요. 재밌게도 이 수증기의 경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회전과 진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어려워요.
왜일까요? 수증기 너무 멀었어요. 정답. 밀도가 희박해서 분자 간 충돌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수증기는 그야말로 고밀도예요, 저밀도예요? 저밀도죠. 자, 그러면 봐봐. 가만히 있는데 회전하려면 혼자 회전할 수 있어? 누가 와서 쳐줘야 돼? 누가 와서 쳐야 돌 거 아니야. 그게 어렵다. 누가 와서 맞기가 어렵다고. 왜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가 기체는 멀어 가까워. 멀잖아. 머니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1나노미터짜리 분자를 또 다른 1나노미터짜리 분자가 엄청 멀리서 와서 맞춘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진동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왜 진동해요? 누가 와서 때리니까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는 진동과 회전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수증기는 세 방향에 뭐가 가능하겠어요? 의 병진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음. 병진, 회전, 진동 이게 세 개 다 일어나면 다 일어나면 분산 방식이 많으니까 비열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세 개도 그러니까 각각의 운동이 다 온도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 열량을 받았을 때 비율. 그 열량을 예를 들면 뭐 열량이 더 많아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열량이 들어왔을 때 예. 분산을 많이 하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 되는 거고 분산을 못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 들어온 열량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면 잘 봐. 수증기도 세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지. 세 가지로 분산시킬 수 있고 고체도 세 가지로 분산시킬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얼음과 수증기 비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병진으로 분산시키는 거고 쟤는 진동으로 분산시키는 거라 이그젝틀리 세임 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실험 데이터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물은 바로 회전, 진동, 병진 모두 가능한 거죠. 자, 우선 물이니까 병진은 가능하겠죠. 물이니까 유동성이 있잖아요. H2 분자가 분명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면 이미 저밀도예요, 고밀도예요? 물은 고밀도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간 충돌이 안 일어나겠어요? 매우 자주 일어나겠어요? 매우 자주 일어나니까 병진, 진동 같은 회전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 더 써드리면 물은 고밀도라 분자 간 충돌이 가능해. 그러니까 회전하고 진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병진은 그냥 원래 움직이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많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월등히 클 거야. 그래서 아까 얼음하고 수증기는 비열이 비슷한데 물은 확 크다고 했지.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실험 데이터가 여기는 급한데 여기는 완만한 걸로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지. 알겠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자 여기서 자, 요 간격을 T1이라고 할게요. 시간 간격. 그 다음 요 간격을 시간 간격 T2라고 할게요. 이때 T1하고 T2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잠시만요. 요 간격하고요. 요 간격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바로
이쪽이 월등히 더 큽니다. 맞네. 월등히 더 큽니다. 자, 왜냐?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이죠. 얼음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선 많은 수소 결합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수소 결합 알죠? 얼음이 수소 결합 제일 잘하고 있죠. 그 수소 결합을 약간 깨트리면 만들어지는 게 물이잖아요. 근데 물에도 수소 결합이 꽤 있죠. 그 수소 결합을 완전히 뜯어내야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수증기라고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수소 결합 대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고, 물은 얼음의 수소 결합 뭐 한 20-30%를 없애면 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많이 없애야 되니까 요 구간보다는 요 구간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길어요. 요거 설명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계세요. 집에 가니 좋겠네요. 예.